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늘 당 쇄신 방향과 주요 의제를 놓고 두 번째 공식 회의를 엽니다. 또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탈당과 불출마 선언 이후 부산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는데요. 주간 이슈 코너에서 장윤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취임 이후 4차례 평가전에서 아직까지 1승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소식을 비롯해서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스포츠본부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1부에서는 한입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23일 금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우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문자로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명품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윤 대통령이 어제 저희가 이제 프랑스에서 베트남으로 비행기 타고 가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 이제 호치민 묘소를 참배하는 걸 비롯해서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네, 우선은 어제 베트남 방문한 첫 일정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경제 교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이걸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 어떻게 보면 취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경제 사절단을 동행시켰습니다. 네. 205명으로 꾸려졌는데 맞네요. 예, 어제 하노이 한 호텔에서 동행 경제인 만찬 간담회 이게 진행이 됐어요. 네. 이 자리에 보면은 주요 그룹 총수, 그러니까 대표뿐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를 했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지이자 떠오르는 소비시장이 베트남이다. 그러니까 어느 국가보다 베트남과 끈끈한 연결고리를 가진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네. 앞장서서 도전해달라 이렇게 격려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세일즈 외교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대비한 기회의 장으로 베트남을 겨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지난해 보면은 92년 베트남과 국교 정상화 이후에 교역액이 지금 보면 175배나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지난해 우리나라 3대 교역국에 올랐고 그러니까 중국,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무역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베트남이다. 그렇습니다. 또 1위 무역 흑자국이 된 그런 상황도 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최대 무역 흑자국이 우리 입장에서 중국이었는데 그랬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베트남에 대한 우리 관심들과 관심 커지고 있고 또 베트남 국민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10여 년 전에 베트남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네. 그때부터도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저를 또 환영해 주기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한국과 베트남 간의 우호 관계가 증진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 더 끈끈하게 가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박항서 감독 그렇죠. 했나요? 영향이 크죠. 네. 그것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호치민 주석? 네, 예. 그 묘소도 방문했고 오늘 이제 양국 정상회담도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일정이 사실 핵심이죠. 네. 오늘 이미 이 호치민 주석, 고 호치민 주석의 국가 묘소를 참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참배를 하면서 대통령실이 메시지도 냈는데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이 자유로운 나라를 꿈꿨던 호치민 주석의 뜻이 앞으로 우리가 베트남과 협력하고자 하는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참배니까 네. 굉장히 추모와 긍정적 의미를 많이 부여했죠. 네. 이게 이제 우리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이 반공주의 색채를 좀 많이 드러낸 바 있는데 네. 또 이 경제 교류를 위해서는 이 베트남의 호치민 주석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칭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정상회담합니다. 보반투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네. 일단은 지난해 말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관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작년에도 아마 이분이 방한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방위산업체 교류, 이게 방위산업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리나라 생산 무기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퇴역하는 그 함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무료로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고 진출하는 방향으로 아무래도 방위산업체 교류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해양 안보인데 이 베트남도 아무래도 해양 안보가 중요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다 보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에 베트남도 약간 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직접적인 언급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적은 편이긴 한데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또 예상이 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10여 개의 각종 협정과 양해각서 체결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성과 들고 올 것인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글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호치민 주석의 묘소를 참배하는 게 어떤 대통령, 어떤 세력이냐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 사회는 아직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런 논란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역시 외교는 이념보다는 좀 실용으로 많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근데 방위산업 수출한다는 거 할 때마다 좀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무기를 수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사실은 인류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군축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 때마다 참 뭐랄까 복잡다단한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략적인 지위의 베트남 포괄적인 뭐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고 이제 힘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또 많은 좋은 성과가 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리고 저 보니까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관련된 부분도 살짝 유감을 과거사에 관해서 대통령이 이제 표명을 했던데 그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늘어날수록 일본을 상대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에 좀 룸이랄 맞습니다. 스페이스가 이렇게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잇따른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있어서 출생아 관리 체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요. 네, 이게 이제 감사원의 조사 결과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이후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2,236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요. 출생 직후 이제 예방접종, 네. 비형 감염 예방접종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필수 접종을 합니다. 네. 네, 그때 접종을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게 바로 임시 신생아 번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영아가 8년 동안 2,236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보면 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아서 이 신생아 번호, 그러니까 접종 기록과 실제 출생 신고 여부를 교차 확인해서 추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대 아동 발굴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정 양육 아동 전수조사 이것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여기는 출생 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만 대상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있었다. 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8년 동안 2,000명이 넘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있었다는 게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감사원이 최근 이 보건당국 정기 감사에서 이런 걸 좀 발견해서 살펴보니까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또 한 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이런 것들을 꼽아봐서 고위험군으로 23명을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번에 이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그 네. 사건 포함해서 3건이 발견됐는데 뭐 한 아이는 영양실조로 숨졌다라고 해서 네. 이 2명의 영아 시신 발견 이 사건 포함해 가지고 지금 밝혀진 거는 3건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3명의 고위험군이 있어서 조사를 더 하다 보면은 이런 피해 아동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계속 오랫동안 있어 왔던 문제죠. 근데 정부 차원에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질타 속에서도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 고심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문제를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이미 지난 4월에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는 만 2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네. 근데 이때도 방금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출생 신고가 된 사례만 해당됐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등록 아동 또는 네. 이 미신고 출생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이런 문제가 오래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4월 대책 발표 당시에도 출생 통보제를 함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료기관에서 네. 출생이 맞습니다. 98점 몇 프로가 되니까 네. 바로 통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심평원으로 알려져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원이 출생이 되면은 곧바로 네. 신고를 하게 전산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또는 시은 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데 네. 지금 문제는 의료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좀 하고 늘 있거든요.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행정 부담이 가중이 된다는 네. 점. 그리고 시스템상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의료기관 탓을 하면 어떡하냐. 자기네가 책임질까 봐. 그렇습니다. 이런 네. 우려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동시에 그러니까 출생과 동시에 병원이 신고를 하게 되면 임산부들이 이제 병원에 안 와서 출생할 우려도 있지 않느냐. 뭐 네. 이제 이런 우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고요. 일단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기도 하긴 여러 합니다. 번 계류됐습니다. 보편적 출생신고 등록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료기관의 그 의무를 이제 네. 부과하는 건데 지금 98.7%인가가 병원에서 태어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것만 돼도 상당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뭐몇 번째 국회에서 계류만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사실은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강제적 성격의 이런 조치 자체가 네. 출산 사실을 좀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걸 좀 숨기고 싶은데 병원에 가기 힘든 그런 그렇죠. 사정이 있는 분들이 더 이제 밀려나는 어떻게 보면 병원 밖 출산이나 아니면 낙태 같은 여기 좀 내몰리는 게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아예 등록을 안 하고 이제 아이의 신분만 등록한다든지 이건 충분한 이제 정책 대안이 있는 상황인 건데 여러 가지로 뭐 당장에 표가 안 되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게 다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유엔 차원에서도 이건 늘 맞습니다. 권고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뭐 행정적인 대책 말고 입법적인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 여당도 좀 전향적 자세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어쨌든 더 이상 학대로 유기되고 살해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오염수 관련 소식이네요. 하루 좀 건너뛰나 했더니 오늘 또 이제 네. 해수부 장관이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다는 소식도 있고 또 한독수 장관은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네, 뭐 이제 한독수 총리의 이제 발언은 대정부 질문에서 나와서 그래서 뭐 논란이 그 당시에 됐었는데요. 어제는 국회 이제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가 열렸어요. 네. 여기서 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 방사능 농도, 그러니까 오염수 방사능 농도 기준치에 맞으면 먹을 수 있냐 이런 질문에 이 조 장관이 이 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말을 한 거 세계보건기구 음용기준 충족한다면 차별적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네. 지금도 우리나라 바닷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는 사람은 없지 않냐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신현영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낮은 노출이라고 해도 좀 네.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네. 체내에 축적될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그렇죠. 따져 묻자 네. 조 장관은 누적돼도 몸에 괜찮은 것이라고 해서 음용 기준을 만든 거다.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음용 기준에 맞으면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정부 차원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똑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이제 국회 상황을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게 좀 무의미할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없느냐 이런 음용 공방이라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반복이 돼서 안전성 검증 그러니까 방류를 지금 언제 하느냐 이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나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마셔봐라. 마실 수 있다. 네. 그럼 뭐 몇 잔 마실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 이 논점을 좀 흐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규영 장관 저희가 시사본부에서 지난주에 모셨는데 그날은 의료법 간호법만 질문을 해가지고 다음에 오시면 이 부분 관련해서도 같이 국민들과 소통할 기회를 언제든지 시사본부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논란 자체가 그렇게 사실은 현대 과학 기술로
언제까지 지금의 이론적 그 가설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막 퀴리 부인은 라듐에 피폭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이게 과학적 논란이라는 것도 현재 시스템에서 현재 체제에서의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강릉 주문진 시장,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 측과 야당 간의 행보가 계속해서 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네. 특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제 부산 중구에 있는 자갈치 시장 워낙 유명하죠. 네. 자갈치 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목표는 최근에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다 보니까 일정 금액 이상 수산물을 구매하면 비용을 환급해주는 일종의 바우처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직접 장관이 나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 일본에서 아무리 일본이 설비가 완벽하다 또 안전하다 강조하고 있지만 먼 바다에서도 막 세슌 노래미가 잡히고 네. 세슌 농어도 잡히고 이런 상황들이 보고되고 있다 보니까 네. 특히 우리 어민들도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라 이런 행사에 직접 나선 것이죠. 이 자갈치 시장에서 이 조 장관을 만나 방문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네. 아직 마수거리도 못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는 상인도 있었고 네. 그 상인 중에는 이 조 장관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분도 있었는데 친구야라고 부르면서 손님이 없다고 호소를 하기도 했고요. 또 언론 보도가 좀 주목했던 부분이 이 자갈치 시장에서 하필 이때 수산물 사재기를 했던 손님을 또 조 장관이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손님이 오염수가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역국을 만들 때 쓰는 조개, 키조개, 미더덕 등 6만 5천어치를 샀고 천일염 20kg짜리 2포대, 마른 미역, 멸치 등은 이미 사놨다고 이렇게 조 장관한테 토로를 했어요. 이에 조 장관이 말을 듣고 있다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미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났을 당시에 방사능이 지금의 1,000배 정도나 뿌려졌었는데 지금 12년이 지났지만 우리 바다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면서 안전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강릉 주문진 시장을 방문해서 수산업계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없다고 계속 우기고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방류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제사회에 연대하겠다고 어민들과 약속을 했고요. 네. 이 주문진 어촌계장인 김형식 씨도 이 어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야당도 노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온누리 상품권 얘기하니까 지역 상품권 관련 예산을 내년에 전부 삭감한다고 삭감한다고 했죠.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그러면 수산물 상품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런 수산대전 상품권이나 지역마다 지역 좀 온누리 다르죠. 그런 것들이 다 폐지돼도 괜찮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수산물은 오늘 어제 조 장관이 방문까지 한 만큼 수산물 상품권은 일단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도 올 가을 네.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한번 눈여겨볼 포인트가 결국 아닌가 싶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다는 거니까 네. 지역에서 지자체가.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겠는데 네. 그 할인폭이나 네. 어떻게 보면 이익을 국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수부 장관이 책임지고 기재부랑 한번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성을 살리기. 네, 예. 조승환 해수부 장관께도 시사본부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일본에서는 어업조합들이 가입한 어업협동조합 연합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 결의를 채택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연합회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 여기는 이제 일본 전국에 조합원이 약 30만 명인 네. 일본 최대 어업인 조직이에요. 네. 어제 총회를 열어서 4년 연속 이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결의를 했습니다. 네. 결의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를 향한 이 대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반대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양 방류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네. 특히 어떤 부분을 꼬집었는지 보면 도쿄전력이 8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8년 전에 도쿄전력이 이런 사장 명의의 약속을 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이거 관계자 그러니까 어업인의 이해가 없으면 그러니까 어업인이 이해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 문서로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때 이제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 연합회 요청으로 만들어진 건데 근데 어업인들은 왜 그때 이렇게 문서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무시하고 바다 방류를 추진하고 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목소리 이게 잘 보도가 안 되고 그다음 우리가 몰랐던 것인데 네.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이고 특히 후쿠시마현 그 주변에 있는 어민들은 너무 걱정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런 걱정이 또 우리 어업인들한테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모든 문제, 모든 우려와 근심의 근원은 도쿄전력이 이걸 해양 방류를 하겠다는 거 그 결정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왜 우리 어민도 그렇고 일본 어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걱정하고 우려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해양 방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사실 비용 문제인데 도쿄전력이 이제 상장된 회사 민영 회사다 보니까 생겨난 근본적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 산업이 우리도 뭐 완전 민영화되지는 않았지만 민영화되면 이런 것들을 결국 민간 기업에서는 감당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수원이나 우리는 뭐 한국전력 일부 주식화돼 있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공공성이 또 필요한 대목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청에서 출발한 행진이 마포대교를 건너 국회의사당 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서로와 국회대로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교통량이 많고요. 그만큼 작업 여파도 깁니다. 먼저 반월터널에서 군포까지 밀리고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됩니다. 이후 여주분기점에서 1, 2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여주분기점까지 12km간 막히고 고요. 반월터널 부근에서도 4km 구간 작업 여파로 밀립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 소래터널 2차로에서 사고 나서 계양에서 소래터널까지 막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정체가 더 늘었는데요. 덕수 3패에서 화도까지 10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방향으로는 서양량에서 작업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노동계 집회 시위에 가대한 과격 대응에 대해서 여야 간의 공방 혹은 정부와 야당 간의 공방이 좀 세게 붙었다고요? 네, 이제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대응 기조가 너무 강압적이다. 또 반헌법적이다라고 비판했고요. 네. 반면에 윤희군 경찰청장은 정당한 법 집행이다라고 반박을 했고 또 국민의힘은 윤 청장의 이런 발언 이걸 좀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광양제철소에서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진압 작전 네. 거기서 이 노동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모습 이게 영상을 통해서 많이 이제 공개가 돼서 많이 그렇죠. 보셨어요. 금성도령 사무처장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아니 노동자가 쓰러져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인데 머리를 계속 내려치는 거 이 상식적이냐 이게 민주적인 진압 방식이 맞냐 이렇게 꼬집었고 경찰 규칙에 보면은 머리 뭐 얼굴 가격 이게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 윤 청장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래 손목을 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진압 작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 가격하게 됐다 뭐 이런 어제 설명도 있었고 해명도 있었고 그리고 아니 이게 반헌법적인 대응이 아니라 쇠파이프로 휘젓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압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는 행동이다. 네. 그 높은 곳에서 좁은 곳에 노동자가 있으니까 빨리 진압을 해야 더 안전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하는 농성자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고 또 안전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영상을 좀 보게 된다면 과연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도로교통 방해 뭐 이런 여러 가지 불법에 대해서 조치를 한 거라고 하지만 강경 대응 또 어떤 과잉 대응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은 노동계 또 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그냥 약간 높은 그 구조물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뭐 도로 방해하고 있다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런데 차는 지나다니고 있긴 있었죠. 네, 근데 영상을 보시면 이게 이제 과잉 진압인지 아닌지 각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경찰이 용산 경비 등을 이유로
차벽 트럭 20대를 10년 만에 교체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경찰이 살수차 재도입도 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캡사이신도 이제 이미 재도입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차벽이 새로 또 집회 현장에 자주 등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식인데요. 이 용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된 경찰청의 내년도 예산안 요구 내역을 보면 내년부터 5년 동안 40억 원을 들여서 차벽 트럭 20대를 새로 사드리겠다. 이거는 이제 노후된 걸 교체하겠다는 네. 보관입니다. 경찰이 이 예산안에서 목적을 그러니까 이 차벽 트럭을 교체하는 목적을 용산 지역 외곽 주요 차단선 구축 시 그리고 용산 지역 경비 상황 대응 시라고 써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 집회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 차벽을 새로 구매하는 것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 정부에서 또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집회 금지 도로에 이 이태원로 등 대통령실 주변 도로들을 추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 주변의 집회를 아예 차단하는 조치들이 추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과거에는 이 차벽을 트럭이 아니라 버스로 경찰 버스로 그랬죠. 세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예전에 이 광우병 시위나 이럴 때 이제 버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집회가 좀 규모가 커지고 시민들이 좀 저항이 거세지다 보니까 버스가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벽을 새로 도입을 했던 것인데 차벽 도입한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면서 너무 노후화됐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야겠다는 게 현재 경찰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또 의경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런 장비 도입이 더 필요하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네. 이런 이유도 경찰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내년 그 예산 요구안을 보면은 의경이 폐지됐다고 하는데 이 관련 예산들은 또 더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 경찰의 집회 관련 대응 예산이 어떻게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국회에서 또 면밀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와대보다는 광화문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신 다음에 용산까지 이제 천도 아닌 천도를 했는데 그러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고 나서는데 벽의 있는 차량을 또 산다고 하니까 약간 모순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듣기 싫은 목소리를 좀 더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저는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라고 상상했던 것은 이제 대통령이 뭐 이제 광화문 시대든 용산 네. 시대든 국민들 시민들과 소통하고 네. 뭐 함께 그 뭐 노점에 앉아가지고 생맥주 한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격의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본인은 또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경찰력 이 배치나 아니면 이 경찰 트럭도 그렇고 네. 계속해서 분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를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잘 못 들어가니까 네. 구중궁궐이다라고 네.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용산의 모습을 봐도 글쎄요, 이 소통도 그렇고 또 접근성도 그렇고 더 나아졌거나 더 좋아졌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부분도 앞으로 가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구경찰청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이게 이제 대구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인데. 네. 홍준표 시장과 또 홍준표 시장의 홍보를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정부직 공무원 등이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SNS에 뭐 글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이 대구시 이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시점이 좀 묘해요.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지난 주말에 퀴어 축제 대구 동성로에서 있는 그 퀴어 축제 때 네. 이걸 도로를 다 개방해서 축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찰의 모습 보면서 반대로 또 이제 대구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네. 이 실력 행사라고 할까요? 공무원 대 대치하는 경찰. 모습. 네. 그런 모습을 이례적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오늘 이 압수수색이 있다 보니까 이거 퀴어 축제 때문에 이 경찰과 대구시가 갈등을 벌이더니 압수수색까지 하네. 보복성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경찰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 9일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지난 16일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발부받았다. 집행을 이번에 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네.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썼냐면 좌파 단체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한다.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다. 라고도 비판하면서 이 아까 내려진 지시를 보니까
이 대구 경찰청 직원들 시청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도 참 공교로운 일인데 앞으로 또 지켜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능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물수능, 불수능 막 얘기하다가 사교육 카르텔 때려잡겠다 뭐 이런 얘기 학원가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대대적인 학원가 단속에 확실히 나섰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제부터 7월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의심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이 됩니다. 2주 동안이죠. 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서 사교육 부당 광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기로 했고요.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 과장 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네. 단속할 예정이고요.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수비 징수 행위도 역시 단속 대상이고요. 네. 별도 교재비 청구도 단속 대상인데 사실 이게 이제 학원 업계에서 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수비의 기준이 뭐냐? 예, 왜냐하면 이게 시장가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 광고도 단속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또 과장 광고인지를 굉장히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사교육에 대해서 지금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불법이 있다고 지금 정부는 보고 있는 것인데 네. 저희가 어제까지도 전해드렸듯이 과연 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수능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나 우리 교육 정책의 문제점이 사교육 때문이냐? 사교육은 사실 그 결과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이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엄단과 킬러 문항 제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공정한 수능을 위해서 공교육 과정 내에 출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기로 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교육 과정 바깥의 문제를 출제하는 게 과연 킬러 문항이 맞느냐 이게 개념이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네. 왜냐하면 킬러 문항은 어쨌든 간에 교과서 안에서 꼬아서 내는 게 정답률을 낮추는 게 핵심인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네. 이제 교과 과정 바뀌냐 아니냐라기보다는 일부러 좀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킬러 문항의 기준이 무엇이냐 26일에 이제 그걸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사교육비 있습니다. 경감 방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학원가를 이렇게 말하자면 시쳇말로 속된 말로 털면 탈세가 사실은 핵심적인 취약점이었다고 네. 보는데 지금은 이제 카드로 다 결제하니까 탈세 영향 별로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뭐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사교육비 경감이 된다고 하면 좋은 일이니까요. 근데 얼마나 실효적인 규제가 될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입 뉴스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3주 동안 진행하다가 네. 두 분이랑 참 정이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지.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3주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감사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미디어 인권연구소의 이봉우 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디저트송 발표하기 앞서서요. 3주 대타 진행 마지막 날인데 아쉽다는 사연들을 많이들 남겨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253님이 특히 진행 초반에 예고 없이 튀어나온 실수가 인간적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진행 평론 응원한다고 주셨고요. 그 외에도 5059님, 6169님, 9027님, 2095님, 고선웅님, 박영현님, 김광민님 등 여러분들 남겨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저트송은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2부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시간 속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 행복한 미소의 네 얼굴 나 더 이상 무얼 바라겠니. 저 파란 하늘 아래서 너와 난 여기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람 사랑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부사고요. 벼르고 별러서 처음으로라는 뜻과 일것 오래간만에 라는 뜻이 함께 있는 삼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간만에, 모처럼, 이제야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모처럼입니다. 먼저 모처럼을 벼르고 별러서 처음으로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모처럼 마음먹은 일이 잘 돼야 할 텐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것 오래간만에 라는 뜻으로 쓰이면 모처럼 맑게 갠 하늘,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갖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모처럼 능참봉을 하니까 한 달에 거둥이 29번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여기서 능참봉은 조선시대에 능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종구품 벼슬인데요. 거둥은 임금의 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은 오래 바라고 고대하던 일이 이루어졌지만 허울만 좋을 뿐 수고롭기만 하고 실속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하고요. 운수가 나빠서 일이 안 되려면 일마다 낭패만 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간만에는 일상 대화에서는 자주 들을 수 있긴 하지만 사전에 없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장마를 앞두고 더 더워지겠습니다.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한낮 기온이 서울과 대구 31도, 대전 32도, 광주 33도 등으로 내륙 지역은 대부분 30도를 웃돌며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부산과 인천 26도, 강릉, 제주 27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주말과 휴일 동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오후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머물고 있는 정체전선이 주말에 점차 북상하겠습니다. 일요일에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는데요. 시작부터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감사원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확인하는 등 전수조사에 나선 데 대해 여야 모두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경찰의 보복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주말부터 장맛비가 내릴 예정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상청과 서울 저지대를 찾아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대서양에서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 탑승자 5명이 전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잔해들을 근거로 내부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누파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저희가 매일같이 보도해드린 미국의 그 캐나다인가요? 잠수함. 네, 타이탄호가 드디어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 타이타닉호 관광에 나섰다가 실종된 잠수정이죠. 미 해안 경비대가 실종 잠수정 타이탄의 탑승자 5명과 조종사, 승무원이 전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잠수정 운영업체인 오션게이트도 탑승자들의 사망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 스뉴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쿵쿵거리는 소리가 탐지된다. 네. 그래서 안에 사람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탐지됐던 수중 소음과 잠수정 사이에는 사실은 아무런 연관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로이터 등등의 외신 보도를 제가 싹 다 종합을 해보면요. 네. 그 결국 해양경비대는 그 타이타닉호 침몰 지점 인근인 해저 약 488m에서 잠수정 선미 덮개 등의 잔해를 발견을 했는데 그 폭발 사고로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압력을 못 견딘 거겠죠.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또 실종 당일에 바로 폭발을 한 건지 혹은 그 후에 계속 기다리다가 폭발을 하게 된 건지 구체적인 시점은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하고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잠수정 안에 승객에 대해서도 참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쏟아졌어요. 네. 예, 오션게이트의 최고 경영자, 네. 영국의 억만장자, 프랑스 국적의 해양 전문가, 파키스탄 재벌과 그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굉장히 뭐랄까 할까요? 거부들만 네. 탈 수 있는 뭐 3억이 넘는 그렇죠. 탑승료니까 예. 그렇긴 한데 이 와중에 또 한 명의 사망자는 타이타닉호에 사망했던 뭐 후손이라고 뭐 뭐 관계가 이런 얘기가 있다. 있다고 예, 이건데 이런 예, 정리를 하면 네. 그거예요. 오션게이트 최고 경영자, 이 잠수정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네. 거죠. 그 사람의 부인이 네. 타이타닉호 침몰 사망자의 후손, 고손녀였던 거예요. 부인이 그럼 사망한 네. 사람은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분은 가족을 계속 잃게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타이타닉호에 당시 숨졌던 그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가 우리한테도 유명한 분들이에요. 스트라우스 부부라고 바이올린? 아니요. 네네. 그 설명드리면 바로 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에서도 묘사가 되거든요. 타이타닉호 1등석에 탔다가 비극을 맞이한 부부인데 네. 승객 가운데 가장 부유한 이들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명 보트를 양보하고 배에 남아서 부부가 한날 한시에 네. 눈을 감은 감동적인 사연으로 알려져 있는 부부입니다. 네. 그 생존자들 증언에 따르면 서로를 꼭 붙들고 갑판에 선 모습으로 물에 잠겼다고 하는데 영화 속에서는 이제 침대에서 손을 잡은 모습으로 묘사가 됐고 그 구명조끼가 한 명분밖에 없어서 아내가 그 남편 옆에 남기로 해서 그렇게 같이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네. 이번 사태가 조명되면서 영화 타이타닉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여러 인터뷰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일이다라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고 그러면서 그 꼭 111년 전에 타이타닉호와 너무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기이한 유사성이라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점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 그런 식으로 비극을 맞았다는 점에서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네. 이미 뭐 많은 보도가 됐지만 여러 가지 뭐 외부에서 밀봉하는 구조라든가 뭐 컨트롤러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운영사가 탑승객들에게 사망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에도 서명하게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뭐 항공을 나르는 비행기든 바다에 있는 배든 잠수정이든 생명 안전을 위해서 규제라는 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하게 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법원 쪽 소식이네요.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중에서도 20대 청년의 부채가 개인회생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게 네. 눈에 띄는데요.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0대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6,993건입니다. 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 보면 지난해 20대 개인회생이 13,868건이었거든요. 네. 이게 역대 최대치였고 네. 근데 올해는 6월이 되기도 전에 5월까지의 집계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벌써 넘어버린 겁니다. 네. 30대 상황도 다르지 않아요. 벌써 그 5월까지 13,846건. 지난해 52% 역시 절반을 넘긴 수준이고요. 네.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그 7개 주요 서민금융대출 신청자 중에 30세 미만 신청자가 35%를 차지했습니다. 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고요. 이 서민금융대출이라고 하면 주로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빌린 사람도 20대가 제일 많았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비율도 2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 사업을 이제 한번 시작을 작은 돈으로 해보려다가 코로나 팬데믹 뭐 영향으로 해서 이제 파산하는 경우, 그러니까 폐업하는 경우가 되게 네. 많은 거죠. 그런 것도 많고 네. 사실 애초에 취업 자체가 비정규직이라든가 이게 고용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어려워서 생활비를 이유로 대출을 시작했다라는 대답이 42%나 나왔고요. 네. 또 이게 그 팬데믹으로 이런 식으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생겼는데 사실 그 사이에 자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에 뛰어들 여력이 없이 뭔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부동산 가격도 너무 올랐고 그렇게 전월세 주거비 지출이 숨막히게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중에 일부는 또 이런 식으로 뭐 패닉바잉이라든가 코인을 사고 자산 가격
그 폭등에 같이 올라타려고 무리하게 뛰어들었다가 금리를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분석도 또 한편에선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전세 사기나 역전세 여파가 이제 또 시작이 되면 개인회생은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그 파산 또는 회생이라는 제도적 재기의 기회를 네. 이제 우리 사회가 마련하고 있으니까 네. 이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네. 오히려 뭐 집에서 뭐 한탄을 하는 것보단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게 네.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네요. 그럼요. 이제 네. 고금리 사채라든가 그런 쪽으로 또 이제 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뭐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네. 이게 서울시 복지재단 산하 센터인데요. 여기에 네. 가시거나 뭐 법률구조공단 가셔도 되고요. 소상공인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면 회생과 파산에 관한 일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네, 만 나이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칭 문제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쟁점적인 사안인데 네.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가 뭐 작년부터 계속 이제 조사도 하고 이제 그러면 2023년부터는 만 나이 한다. 네. 그래서 아직 6월이 되기 전부터 만 나이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문화 충격을 느꼈던 게 네. 나이가 깎이는 거에 좀 슬퍼서. 빨리 커야 되니까. 네. 네. 그거에 슬퍼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 그렇게 얘기가 많고 뭐 나왔던 게 벌써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 나이가 6월 28일부터니까. 네. 근데 호칭 정리에 벌써 골치 아프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물론 이게 뭐 주류 구매라든가 연금 수령이라든가 뭐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나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네. 뭐 실질적인 체감은 크지 않을 거란 분위기가 우세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 사회 일상 속에서의 그런 풍경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요 부분인 건데 아시잖아요. 그 한국 문화 특성상 너무 이 나이에 따른 호칭이나 그럼요. 높임말 네. 이런 것도 너무나 발달해 있어서 네. 여기서 이제 혼선이 올 텐데 그러면 되게 몇 살이세요? 네. 라든가 애기들도 너 몇 살이야? 내가 언니야? 뭐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하는데 저처럼 1월생 굉장히 늘 빠른으로 네. 논란의 이슈. 평생을 고통받으셨군요. 저는 음력 12월인 걸로 이제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만. 네. 네, 그럼 이제는 그래도 그러면 좀 빠른 생일들의 그 고통이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그거는 근데 학교 입학도 몇 년 전부터 이제 바뀌었기 1월이니까. 때문에 네. 바뀌긴 했으니까 이제 빠른이라는 거는 옛 네. 세대 오비들의 어떤 것들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 논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근데 이제 좀 30대 이후부터는 언젠가부터 몇 년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많아서 너무 복잡하니까. 네, 왜냐하면 네. 본인 나이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네. 잊고 싶죠, 그냥. 그래서 이제 주위에 어떻게 소개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통은 이제 결국에는 몇 년생, 몇 월생 이렇게 해서 또 언니 오빠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좀 많아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좀 다음 주에 기대감은 94년생, 84년생, 74년생, 64년생 네. 이런 분들입니다. 왜요? 54년생. 왜 그래요? 왜냐하면 딱 30살, 40살, 50살, 60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네. 갑자기 20대 되고 30대 되고 내려가는 거예요. 푸셔야겠네요. 네, 94년생, 84년생. 네. 94년생이면 아이유 뭐 이런 분들이 네, 맞습니다. 수지 뭐 이런 네, 분들인데 그렇죠. 네. 까마득하신가요? 네. 어쨌든 정부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이렇게 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조하고 대국민 홍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친구를 친구로 부르지 못하는 사태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시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또 도로교통 관련해서 좀 변화가 된 지점이 있어서 운전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네, 고속도로 1차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추월 차선이죠. 네. 그런데도 계속 정속 주행을 하면서 계속 세워라 내워라 가는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오늘부터 이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으로 계속 달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아직은 홍보 개도 기간인데 네. 다음 달 21일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현장 개도를 하고 단속에 들어갑니다. 네. 또 그 차가 막
막히거나 이렇게 도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 있잖아요. 네. 시속 80km 미만으로 가야 될 때 그때에 한해서만 앞지르기를 안 해도 1차로에서 계속 주행이 가능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뻥 뚫린 도로에서는 추월만 가능하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고속도로에서 사실은 소형차는 왼쪽 차로로 가고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아, 그래요? 예, 그 네. 대형 덤프트럭이나 화물차는 상위 차로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을 어겨도 단속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면허거든요. 네. 네. 음주운전 취소 아니고요. 면허를 딴 적이 네, 애초에 없어요. 안 따셨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좀 도로교통법이 좀 약한 부분이 네.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오늘도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번 주도 굵직굵직한 정치권 소식이 너무 많았습니다. 맞아요. 바쁘시겠어요. 뭐 많은 기자들이 다 바쁘죠. 네. 그래도 아이템 걱정하실 생각은 없죠. 사치죠, 그런 생각은. 그렇죠. 네, 예, 뭐 발제하지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예, 눈 뜨고 나면 또 새로운 뉴스가 또 쏟아져 사고치고 있어서. 또 사고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혁신위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제 첫 번째 회의를 하고 오늘 아마 두 번째 회의를 네.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초반에 돈봉투 사건은 뭐 약간 조작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졌을 애매한 수 있다. 얘기를 네, 했는데 맞아요, 그 후에 맞아요. 좀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고요? 조사를 좀 해봤더니 네. 심각한 사안으로 확인이 됐고 민주당의 정치적 법률적 책임이 있는 심각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꾸셨네요. 예, 네.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쇄신안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도 아니 그러면 오히려 정했다는 윤관석 건데요. 이성만 의원 유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분도 저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잖아요. 교수님이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래서 보험법 쪽이셔서 형사법 전공은 아니십니다만 그래도 네. 기본 지식은 있으실 텐데 그렇죠. 예, 어떤 판단하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여하튼 이제 중요한 것은 논란을 없앴다. 예, 그리고 2020년 이후 그러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국회의원 그리고 당직자들의 부정부패 비리 사건을 싹 다 들여다보겠다. 예. 그리고 이제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혁신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우리들의 핵심은 도덕성,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이른바 김은경 혁신위의 핵심 키포인트는 도덕성 회복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도덕성에 기반해서 공천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역시 예, 김 변호사님이 현명하십니다. 아닙니다. 그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겠다. 그리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 두 줄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현역을 손보겠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기소됐거나 재판받거나 윤리적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도려내겠다. 이런 선포로 들린다는 네. 거고요. 그리고 각오해라. 네. 기소됐다면 각오해라. 네. 당신은 공천은 없다. 이제 쉽지 이렇게 않다. 예, 네.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기득권을 혁파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것이 당내의 어떤 친명, 그러니까 비명, 세력화를 위해서 어떤 특정 세력을 밀어내게 한 방편으로 쓰인다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비명계 재선 의원에게 또 제가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 혁신위가 네. 이 정도 결기는 있어야 되는 거 그쵸. 아닙니까? 이 정도 네. 결기도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기소되거나 재판받는 분 가운데 뭐 억울한 분들도 계실 것이다. 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정치 탄압이니까 노웅래 의원은 되고 돈봉투니까 윤관석 이성만은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다 안 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혁신위가 어떤 원칙을 정하면 싹 다 공천 배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부패 비리 무능한 집단으로 낙인 찍혀서 다 떨어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억울하더라도 재판받거나 기소돼 있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역사적으로 경향적으로 도덕성 부분에서 우위를 점해왔는데 그렇죠. 그분이 좀 위태로워진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을 다 잡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그렇죠. 김은경 혁신위의 생각이다. 네.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현역 의원들이 공천 물갈이가 되는데 네. 현역에는 비명계 수가 압도적이다 보니 네. 이게 이제 명 비명 이런 갈등으로 그렇습니다. 또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 맞습니다. 근데 김은경 위원장은 이거 뭐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일절 관용은 없다. 그러니까 나를 명 비명으로 가두지 마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나는 정치에 빚진 게 없다. 친명도 비명도 아니다. 친문도 비문도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당내에 물어봤어요. 어떤가 물어봤더니 매우 안 좋습니다. 그 이제 무게파를 네. 주장하는 수도권 다선 의원이 있는데 네. 물어봤더니 아니 민주정당에서 네. 언로를 막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너무나 충격적인 주장이고 그리고 이것은 친명 비명을 떠나서 상당히 거부감이 생기는 발언이다. 말하지 마.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렇죠. 아마도 의총장이나 이런 데서 대표적인 당의 분란을 만들 발언으로 상징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마찰 이런 게 생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명계에서는 더 심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이견 보이면 그 목소리 안 듣겠다. 네. 이견이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 가뜩이나 지금 친명 중심으로 가는 정당에서 네.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커질 수 있다. 억누르면 풍선 효과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볼만 시끄럽습니다. 하겠네요. 볼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네. 그 이제 뭐 방송가에 도시는 분들 저는 아닙니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 받으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분들이 보시기엔 여기서 지금 이럼 누가 어디가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내가 지금 섣불리 지역구를 정할 때가 아닌 거 아니야? 네. 라고 말하자면 추이를 지켜보실 분들도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대기 중인 분들이 많아요. 네. 아직 번호표 끊지 않고 어디로 네. 갈지 정하지 않고 그런 네. 분도 있고 또 너무 일찍 가서 네. 눈에 가시가 되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고 여기 누구 그렇더라고요. 1심 유죄 받았어? 부천이야? 뭐 예. 인천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수막 붙여 이랬다가 또 욕먹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예. 하여튼 그렇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내일 공항에 도착을 한다고요. 네. 민주당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찌됐든 당분간은 공개 행보는 하지 않겠다. 네. 휴식을 취한다. 이제 이런 건데요. 내일 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팬들이 많이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근데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얼마나 가는지. 근데 이제 그 숫자로 뭐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 친 이낙연계 현역 의원들은 이낙연 대표가 와서 어쨌든 지금 상당히 민주당 곤란한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 네. 뭔가 민주당을 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른바 이낙연 역할론 이런 걸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당장 뭘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다만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도 북콘서트를 했었는데요. 한국에 와서도 이 책 관련된 북콘서트 그리고 강연 뭐 이런 위주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강연하고 북콘서트 하면 기자들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많이 나오겠죠. 안 나올 수 없겠죠. 그렇죠. 이 정치적 메시지가 어느 정도 파장을 일으키는지 한국 정치에서 뭐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지 여론조사 상황을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워싱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는 길을 잃고 네.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정치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할지는 일단 간을 좀 보고 판단을 하겠다. 근데 워낙 엄중하게 상황을 그러니까 보시는 맨날 엄중히 지켜보시잖아요. 엄중맨. 네. 엄중히 지켜보시기 네. 때문에 오셔서도 아마 상황을 엄중하게 볼 거고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네. 민주당 사람들한테 그 경우에 따라서 친명이 당을 장악하고 친명 중심으로 당이 굴러가면 이낙연 대표가 깃발 들고 새로운 신당 창당 가능성 있겠습니까? 네. 라고 물었더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설령 이낙연 대표가 깃발을 든다 하더라도 안 따라갈 사람들 없다.
한둘? 네, 뭐 30 의원 정도 네.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옛날에 얘기를. 손학규 의원 나가실 때 한 분 따라간 거랑 그러니까요. 비슷한 거군요. 예, 그래서 네. 별로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에 네. 그 정치를 시작한 분이고 그렇죠. 호남 출신의 정치인이기 그렇지. 때문에 민주당을 떼어놓고 본인의 정치 행보를 생각할 수 없는 분이다. 네. 그래서 고문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네. 당의 원로로서 민주당을 확장시키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이렇게 플러스 그러니까 덧셈 정치를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방식의 역할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 기자님 보시기에 이낙연 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총선 출마는 안 할 것 안 할 것 같아요. 같다. 예, 근데 간을 쭉 보다가 네. 대선은 가능성이 있죠. 대선은. 그런데 대선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지난 대선 때 이낙연 경선 캠프에서 뛰었던 현역들은 네. 그분의 역할은 그때 끝났다. 예, 더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우리 반낙 방송으로 찍힐 것 같은데 이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네이밍 뭐 프레임 정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왜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유로운 어쨌든 방송. 대통령도 자유를 사랑하는데 우리도 자유로운 이낙연 전 방송해야죠. 국무총리의 앞으로의 내년 4월까지 행보 네. 저희가 엄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산 소식으로 부산을 좀 엄중히 지켜보죠. 황보승희 의원이 어쨌든 불출마 선언했고 네. 이 와중에 이제 부산 지역 물갈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좀 됐습니다. 네. 예, 그 얘기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어찌됐든 이 사건 잘 보면 황보승희 의원의 사생활 논란은 그 이준석 대표 시절부터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려진 사실이었죠. 정치권 내부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얘기가 된 것은 국민의힘에서 당무 감사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네. 작년에 4월에 이제 두 단체에 의해서 황보승희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되고 네. 이러면서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다가 결정타는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죠. 전남편 네. 보도를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이 커지고 있는 건데 여하튼 좀 공중파에서 옮기기 좀 민망한 수준의 사생활이에요. 네. 그래서 다 얘기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건데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네.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그다음에 이제 사생활 논란으로 황보승희 의원이 불출마 결정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부산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그쵸. 왜 술렁이냐? 이것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정치권은요. 누가 무슨 문제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났어요. 네. 다음은 누가 될까? 그쵸. 이제 여기로 이제 막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장 유력한 주자로 알려진 분이 누구냐 하면 검찰 출신의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입니다. 네. 이분은 대검 공안 3과장 출신이고요. 네. 순천지청장을 지냈는데 부산 연고의 분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맞사위예요. 네. 작년 9월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229억 2,772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네. 그때 부인 주식이 한 102억 정도 돼요. 서희건설이니까. 그 부인 주식까지 백지 신탁해야 되냐 이거 할 수 없다. 그래서 행정심판 제기해서 논란이 됐던 분이에요. 네. 아마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억들 하실 텐데 국회의원 되면 더 문제가 계속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예, 여튼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분이 이제 세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당 지도부는 또 이런 입장입니다. 검찰 검사 공천 없다. 네, 김기현 김기현 대표가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 출신의 전략 공천은 없다라는 입장 속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의 경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경선해도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핵심 관계자가 해주더군요. 그러니까 경선은 모양새일 수 있는데 아마도 네. 그 자리는 박성근 실장이 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뿐만 아니라 이분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실에 주진우 법률비서관 있잖아요. 법률비서관. 네. 이분이 부산 남구 대연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옆 동네 네. 수영구 여기로 출마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역은 전봉민 의원입니다. 거기는 교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많이 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있어요. 네. 이분은 부산 진갑. 여기는 지금 서병수 의원이 있어요. 거기는 5선이셔가지고 네, 물갈이 대상이 되기 쉬운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 집에 가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네. 이분은 해운대 갑. 여기는 하태경 의원 계십니다. 오랫동안 두드리신 분이에요. 네. 예, 많이 맞섰던 분입니다. 네.
그 다 현역들이고 지금 총선 10개월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 부산을 흔드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이러냐면 너무 바투게 하면 뭐 그 기획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분히 정리하고 있다. 총선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요. 네. 부산 지역 전체 18개 의석 가운데 3개가 민주당이고 그쵸. 15개가 국민의힘인데 네. 그럼 이 중에 다 갈리는 거냐? 현역들 다 싹 다 갈리는 거냐? 그랬더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한둘 정도? 네. 박수영 의원 정도 그게 거의 핵심이니까. 예, 빼고 나머지는 다 바뀐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잠깐만요. 장제원 의원이 바뀐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요. 불출마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돌았어요. 제가 뭐 여러 약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담을 느껴서 오히려 본인이 불출마 용태론에 힘을 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니 윤핵관으로서 네. 원조 윤핵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그리고 이러저러한 논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었기 때문에 자기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제 선당 후사 뭐 이런 걸 보여주겠다는 것인데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네, 얘기가 많습니다. 네. 네, 약간 아껴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찌됐든 대통령실에 대고 할 말 하던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싹 다 갈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래서 부산 지역의 한 그 국민의힘 다선 의원에게 물어봤어요. 네. 이 상황이 되면 의원님도 갈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랬더니 얼마 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붙는 대진표까지 돌아다녔대요. 밭글 형태로 지라시 형태로. 저도 받고 싶습니다. 저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여하튼 근데 그림대로 안 된다. 그렇죠. 예, 정치는 선거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기획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된다. 정치 공학적 접근으로 성공한 예가 없다. 핵심은 민심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뭔가 용산 출장소 비슷하게 국민들 속에서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용산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번민 속에 있는 정당인데 네. 이렇게 이게 맞냐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나 반감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선거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진실을 용산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부산의 중진도 적지 않고 네. 세대 교체 요구도 좀 있을 텐데. 네. 근데 만만치 않은 이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영원한 비주류 조경태 의원 벌써 5선인데 네. 교체를 과연 할 수 있을지 네. 뭐도 있을 거고 네. 김도부 의원이나 뭐 네. 이현승 의원이나 만만치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어도 근데 한 절반 정도는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후보군 미리 자체가. 뭐 수도권 험지 누구는 수도권 험지로 간다더라 그 지역이 어디라더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유달리 그 부산 출신 검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PK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와중에 조수진 의원도 뭐 수사 착수 대상이 됐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 아직 수사에 착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민주당에서 조사하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찰에 어떤 뭐 시민단체나 뭐 이쪽에서 고발을 하면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시사저널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네. 조수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네.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서 반값 이상 저렴하다. 이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네. 혐의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네. 이 문제의 사무실은 이 사무실을 소유한 부동산 개발 임대 업체의 회장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사람 자체가 양천구의 유력 사업가이면서 동시에 지역구 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양천구청장 출마 뭐 이런 것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또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또 공천관리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조금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자면 양천구 목동에 센트럴 프리지오라는 건물이 있대요. 네. 거기 1층 상가 점포인데 한 8년밖에 안 된 새 건물인가 봐요. 1층은 비싼데요. 그죠? 비싸죠. 네. 통상 비싸죠. 네. 지역구 사무실이 1층에 있는 분들 전 잘 못 봤어요. 서울 저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죠. 예, 주로 다 위로 올라갑니다. 네. 예. 그런데 1층에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하철 출구로 나오면 거의 정면에 딱 보인대요. 그 역세권 대로변이다. 네. 이제 그래서 그럼 비싸잖아요. 네.
2021년부터 한 2년 정도 임대해서 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그래서 이걸 주변 시세와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기자가. 그랬더니 현저히 저렴하더라. 보통 그쪽의 임대료 시세는 보증금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월세가 한 250에서 350 정도 그 정도 되는데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반값 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네. 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특혜성 임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조수진 의원 측은 이 코로나 당시에 얻은 사무실이다. 그때 공실이 한 4군데나 있었고 해당 상가는 지금도 공실이 있다. 당시 경제 여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임대인이 월세를 책정한 거지 뭐 싸게 들어간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 해명을 듣고 시사저널이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 가만히 안 있죠, 기자들이. 네. 추가 취재를 해서 주변에 공인중개 사무소 있잖아요. 네.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상가는 아무리 싸도 임대료가 25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예. 그래서 또 물어본 거죠. 다시 또 이제 조수진 의원 측에 물어봤는데 네. 추가 질의에는 더 이상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 의혹 그냥 넘어갈 거냐. 국민의힘 맨날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서 네.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황교승 의원 사건 이거 하등 다를 바 없는 공천 뇌물 사건인데 국민의힘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은 비례대표인데 네. 지역구를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미리 가 있는 네, 거죠. 양천구 쪽 지역위원장이어서 사무실을 얻었는데 거기에 관한 논란. 그럼 이거는 근데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요? 제보한 거라고요? 아니요. 제보는 지금 누가 했는지 확인은 안 돼요. 시사저널 기자가 어떻게 취재했는지는 모르는데 내부 암투일 수 있습니까? 아유 그럼요. 네. 근데 대체로 이런 기사들은요. 네. 경선 반대편에서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 뛰고 있는 어떤 분이 또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엄중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2시에 시작입니다. 네. 네, 한 30분 남았네요. 네. 인용일까 기각일까 네.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거는 집행정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용 가능성이 높다. 네,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틀리면 어떡해? 틀려도 뭐. 제가 오늘까지거든요. 야, 그럼 오늘 마지막이세요? 야, 네. 어쩐지 얼굴 편해 보여요. 네. 아, 역시 다릅니다. 네. 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상혁 네. 위원장이. 근데 2달 앞두고 사실은 인사청문 절차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까지 마친 정무직 공무원을 네. 일반직 공무원 징계 절차에 준하는 면직 처분이 맞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거세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방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1조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6조는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네. 되어 있고 8조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들에 따르면 앞서 우리 김 변호사님 예측하신 대로 이것은 인용이 맞는데 네. 반대로 대통령실에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 그리고 심사위원장 이 지휘 감독 책임자 아니냐. 네.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면직 처분을 한 거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격돌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나오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징계에 해당 사유가 되더라도 면직까지 이를 정도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틀리면 제가 시사본부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좀 그 정도 아니긴 아니, 합니다. 뭐 커피를 쏘든지 하셔야죠. 아, 네. 그럼 약간 도박성이 있기 때문에 도박성? 네, 도박은 알겠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또 방통위 김효재 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좀 논란이 좀 많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김효재 위원이 연장자 순에 따라서 제일 연세가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직무대행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무대행이 오늘까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7월 말까지 그렇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새로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또 뭐 네. 관련돼서 일들이 있고 이런 건데. 이 와중에 네. 그러니까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 작업에 돌입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 방식과 관련해서는 모법인 방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모법에 따라서 처리를 돼야 하는데도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목적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KBS 사장 문제, 그다음에 이 공영방송들에 대해서 방송 장악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언론계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무엇보다 이제 그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이게 독임 부처가 아니고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이 보장되고 강조되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리징수는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그 개정 과정에서 지금 너무 무리하게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네. 또 헌재 쪽에 아마 집행정지를 KBS에서 넣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텐데 갈수록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가 되어가는 게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똑똑해야 돼요. 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우리가 뭐 과학도 알아야 되고 네. 법률도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게 사실은 이제 분리징수가 논란이 없으려면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사실 주장을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좀 이연령 비연령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도 2017년이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이죠. 네. 그때도 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네. 시청자의 납부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함께 고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14년도 이때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뭐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고 네. 그냥 개별 의원들의 발의였다. 사건 주장이다. 뭐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아직 뭐 민주당의 뭐 어떤 당론이 모아지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면 정권 입맛에 맞는 사장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네. 홍보용으로 쓰고 싶어 하는데 네.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휴전선 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데는 공영방송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네. 제가 한 군데 살다 왔잖아요. 네. 아침 7시 되면 네. 저기 애국가 나오면서 네. 저 시진핑 주석은 무슨 이러면서 쫙 동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우리랑 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무수하게 언론학자들, 언론계에서 또 기자들도 많이 주장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저널리즘 차원에서 어떻게 독립성을 보장할 거냐. 정권 교체되면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라고 요구받는 것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 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방송법 개정안을 냈는데 사실 지금도 그게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 그게 같습니다. 직회부는 민주당이 한다는 거죠. 했는데 과방위원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장제원 의원으로. 네. 그러면서 또 변호사를 바꿨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입맛에 맞춰서 바꾸는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방송법을 계속 이렇게 막 뱅뱅뱅뱅 돌려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사실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게 야당 시절에 원래 방송 지배 구조의 그 공영화 시민들에게 추천권을 돌려주고 네. 정권의 그런 개입을 막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실 입법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약간 좀 엇박자 네. 아니냐 이런 비판을 언론계에서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예. 네. 아니 그때 했었어야 됐죠. 사실 그쵸. 문재인 정부 때 의석도 180석이나 됐기 때문에 네. 그때 했어야 되는 개혁 입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때 못한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이 정권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하는데 지금은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못하게 되는 소용이 없게 거죠. 돼버리니까. 근데 관련해서 지금 국회 과방위에 네. 변재일 의원 민주당 네. 소속인데요. 지금 분리징수 막 한다 그러고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네. 분리징수를 한다고 하니까 네. 이 분리징수 금지 법안을 또 낸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왜 그 제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서 보장을 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포함해서 벌써 한 40명 정도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시행령으로 자꾸 모법의 취지를 배반하면서 네. 원칙을 바꾸는 형태에 대해서는 아예 법으로 못 박아서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추진 중인 분리징수를 무력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네. 법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로 한상혁 위원장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라고 이야기를 속보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의외긴 한데 약속대로 책임지고 네. 사퇴하는 것으로. 네. 정말요? 네. 속보가 하도록 들어왔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변재일 의원 네. 5선이신데 과연 6선에 도전해서 의장을 도전할지 역시 엄중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하는 스포츠 본부 시간인데 오늘은 KBS 스포츠국의 김기범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범입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국가대표 축구 A매치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에서 비겼고 페루전도 뭐 별로 안 좋았는데 클린스만 감독과 코치진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요.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기자회견이 그 A매치가 다 끝난 다음 날에 열렸는데요. 네. 제가 축구 기자 한 20년 했거든요. 네.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당일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당일날 했죠. 네. 다 해가지고 이제 그 경기에 대해서 다 리뷰를 네. 하고 네. 그 페인에 대해서 다 이제 감독의 소감도 말하고 네.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거를 좀 불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기자회견을 한 번 더 소집을 요청을 해서 네. 그 기자들이 그 축구협회 회관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또 했는데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만큼 클린스만 감독이 좀 위기의식을 느꼈던 겁니다. 저 부임을 지난 3월 달에 이제 우리 대표팀 벤투 감독의 뒤를 이어서 부임해서 4경기 했는데 4경기 다 이기지 못했거든요. 근데 4경기 다 이기지 못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홈 경기였어요. 4경기 모두. 그리고 그 4번의 경기에서 특히 이번에 마지막에 4번째로 붙었던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75위고 약팀이죠. 예, 그걸 홈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이 다득점 승리를 하지 못하고 1대1로 비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런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니까 축구협회 차원에서 좀 위기의식을 느꼈고 클린스만 감독이 자청을 해서 좀 취재진들을 모아서 뭐 해명 비슷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저기 클린스만 축구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라고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사실 KBS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이 클린스만 감독님께서 여러분은 어떤 축구를 원하십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또 그냥 어떤 뭐랄까 좀 뚜렷한 축구 철학을 밝혀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더 들었던 기자회견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축구 대표는 감독하면 우리가 벤투 감독하면 뭐가 떠오르시냐면요. 저기 빌드업. 그렇죠. 히딩크 감독은 뭐 있으세요? 그 피지컬 너무 오래됐죠. 피지컬이 생각나는데 저는. 그렇죠. 압박 축구입니다. 그 상대가 공 잡았을 때 2-3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공 뺏기. 이게 압박 축구고 외국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이제 개겐 프레싱이라는 뭐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최전방 공격수들이 수비부터 압박하는 그런 자기 그다음에 스페인 하면 또 티키타카 이런 거 있잖아요. 패스 강조하는.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취임 때부터 이런 게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옛날부터 없다는 게 유명한 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없는 게 전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자유축구.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확인해보는 질문이었는데 역시나 돌아온 대답은 모호하기 이를 데 없어서 오히려 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했는데 효과는 없고 오히려 여론만 더 악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다만 전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나는 이런 축구를 구사합니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 언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나는 빌드업 축구야. 나는 압박 축구야. 이러는 게 사실 축구라는 거는 11명, 22명이 서로 몸을 부딪혀가면서 한 발 더 뛰고 이런 종목인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용어로 정의 내리는 게 사실은 축구 전문가 진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거짓말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때까지 우리는 결과로 나타났을 때 4경기를 했고 강조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딱 하나 있었어요. 3골 먹으면 4골 넣겠다였어요. 그 클린스만 감독이 공격수 출신이니까. 닭공이네요. 그렇죠. 공격 축구인데 공격이 시원치 않았던 겁니다. 6월 달에 이번에 지난주에 했었던 2번의 평가전에서 다
한 골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네. 클리스만 감독이 뭐가 있냐에 네. 대해서 합리적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경력이 그랬으니까요. 네, 경력이 그래서 그랬고 많은 선수들이 그 뭐 자서전 썼잖아요. 원래 네. 뭐 클 감독은 그냥 체력 훈련만 시켰다. 네. 근데 사실 최근 경기들은 그냥 뭐 전술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타겟맨의 어떤 결정력 부족이어서 아직 감독의 문제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성적인 비판하시는 겁니다. 네. 자, 아직 뭐 이른 건 사실이고요. 네. 자, 클린스만 감독이 왜 부임하기 전부터 네. 우려와 걱정이 교차했는지는 그 경력이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스트라이커 시절엔 너무나 화려한 공격수였죠. 그렇죠. 90년대 뭐 독일 전차 군단을 대표하는 저희도 많이 스트라이커였고요. 당했죠. 네. 저는 1990년에 당시에 그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월드컵이었는데요. 네. 그 스포츠지 일면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결승전 대결을 하는데 이쪽에는 마라도나가 있고요. 네. 오른쪽엔 클린스만이 있었습니다. 아, 마라도나 대 그랬나요? 클린스만이라니까 서독과 저 아르헨티나의 대결이었어요. 네, 네, 1990년. 네, 그 네. 정도로 클린스만이 대단한 네. 공격수였는데 그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맡은 게 그러니까 전설적인 공격수다 보니까 2006년 독일 월드컵,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이 네. 있었는데 그때 사령탑을 맡긴 거죠. 네. 독일 축구가. 네. 그래서 당시 성적은 괜찮았어요. 3위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근데 선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게 네. 뒤에 자서전 같은 데서 밝혔던 네. 뒷얘기가 호아킴 레브라는 네. 그 이후에 이제 감독 맡았던 사람이 네, 있는데 그렇죠. 전술은 레브가 다 짰고 그렇죠. 클린스만은 체력 훈련만 시키더라 이런 네. 얘기가 나돌았고 미국 대표팀 맡아가지고 월드컵 16강 갔는데 그게 그다지 인상적인 성적은 아니었고 우리한테 비겼던 게임. 그렇죠. 아, 이겼던 게임이죠. 마지막에.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저기 독일의 헤르타 베를린이라는 클럽이 가장 마지막 경력이었는데 여기서는 석연치 않게 네. SNS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잠적해버리는 맨날 미국 가 있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불신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네. 불신이 결과로 2무 2패라는 결과로 나오니까 네. 이 굉장히 팬들이 부임 3개월 만에 벌써 실망감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용어로 이제 혹시나가 역시나다 아, 뭐 네. 이런 건데. 네. 네. 아직은 저 섣부른 비판임을 전제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90 월드컵 때는 마테우스가 더 핵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켜보는데 이게 과연 이제 좋은 감독이 히딩크, 벤투, 비쇼베츠 네. 이 정도죠. 외국인 국대 감독 네, 정도가. 비쇼베츠. 예. 네, 나머지는 조금 이제 안 좋았습니다. 벌써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긴 한데 네네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축협은 어떻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축구 소식도 잠깐 건너가 볼까요? 인종차별 관련 논란 최근에 그 인스타그램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막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상벌위원회가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열렸는데요. 그 솜방망이 징계가 나와서 또 이제 또 이게 어제 축구협회도 그렇고요. 네. 프로축구 연맹도 서로 다른 단체긴 한데 네. 뭘 하면 더 욕먹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 기자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선수에 대해서 이제 뭐 약간 네. 특정 국가 출신처럼 이렇게 비하하는 거를 선수들끼리 농담한 게 인스타그램에서 공유된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징계가 나왔다는 거죠. 네, 같은 팀 선수끼리 네. 인스타그램에서 서로 농담한 거거든요. 네. 어떤 선수의 외모가 조금 좀 동남아시아 선수랑 비슷해서 네. 그 선수를 좀 인종차별적으로 네. 농담 삼아서 한 거 아니냐? 비하했고 네. 그것이 이제 팬들에게 공개되면서 SNS이기 때문에 일파만파 퍼져서 이건 인종차별적 발언이고 그래서 제재를 받아야 된다 해서 상벌위원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네. 그 한 경기 출전 정지에다가 제재금 1,500만 원이니까요. 제재금은 사실 이 프로 선수들한테 물론 1,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큽니다. 그 선수들한테 그렇게 타격이 있는 그 제재라고 볼 수는 없고 출전 정지가 이 선수와 구단에게 좀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인데 한 경기 출전 정지에 그쳐서 너무 약한 징계 아니냐. 그 프로축구가 1983년도에 출범했는데요. 네. 그때 이후로 인종차별 관련해서 상벌위원회가 이번에 사상 처음 열린 거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번에 얼마나 기준점을 잘 세워야 되느냐. 네. 앞으로 두고두고 어떤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이 사례를 판례 같은 거로 삼아서 네. 징계를 내릴 텐데 네. 이렇게 경징계를 때려버리면은 앞으로 어떤 좀 뭐 계도나 이런 느낌 그 교화 이런 레슨 그 교훈을 주는 역할이 작아지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리그는 좀 엄격하고 스페인 리그는 좀 그 허들이 징계를 별로 안 하자고 이상한 일들이 요즘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인종차별이 네. 세계적인 또 그 관심사가 된 것은 네. 그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라는 네. 브라질 선수의
인종차별 네.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팬들이 네. 굉장히 세계적으로 센세이션 그 큰 어떤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직후였기 때문에 프로축구연맹이 조금 어떤 국제적인 흐름과 트렌드에도 따라가지 못한 그런 징계를 내렸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인권 있습니다. 경영이란 표현들을 법조계에서 많이 하는데 예. 국가인권위원회나 리그가 글로벌화 되려면 이 인종차별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엄격하게 해야 K리그도 해외로 뻗을 수 있고 아시아에서 먹힐 수 있는 리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테니스 소식으로 좀 네. 넘어가는데 김 기자님이 테니스 블로그랑 네. 유튜브 운영하신다고요? 네. 키키올릭. 개인 취미 생활의 연장으로 사장님한테 허락은 받고 안 받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징계 내리시지 않겠죠? 예. 징계 달게 받겠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오픈 취재하셨다고요? 예. 네. 그게 4대 메이저 대회 테니스 대회가 있잖아요. 호주 오픈, 윈블던, 네. 그다음 US 오픈인가요? 그렇죠. 네. 마지막이 US 오픈이고 네. 프랑스 오픈이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데 네. 이 대회는 이제 클레이, 네. 흙바닥에서 하는 그렇죠. 그런 테니스 대회입니다. 네. 원래는 여기는 옛날에 나달의 텃밭이죠. 텃밭이었죠. 예. 클레이 코트에서만 짱 먹는다고. 나달이 흑신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네. 흙에 강한 네. 그런 선수인데 나달이 빠졌거든요. 네. 부상으로. 네. 그 틈을 타고 네. 그 틈을 탔다라는 표현이 조코비치라는 네. 대선수에게 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코비치가 결국 우승을 차지했죠. 누적 스탯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이제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 3인방 중에 조코비치가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타임 고트 네. 아니냐라는 식으로 요즘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 유튜브와 네. 블로그에서 그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대결 그들의 상호 대결 구도에서 조코비치가 좀 앞서나요, 누적 그게? 그러니까 조코비치가 다 앞서는 거예요. 어떤 지금 완전히. 메이저 대회 우승 횟수, 네. 메이저 대회 다음 가는 마스터스 시리즈 우승 횟수, 네. 그 상대 전적까지 그거 다 이겼어요. 네. 그래도 이제 프랑스 오픈 한정으로 보면 나달이 아직 나달이죠. 압도적이고 예. 조코비치는 원래 호주 오픈 쪽. 호주 오픈 그리고 네. 또 요즘에 윈블던도 잘합니다. 윈블던은 원래 페더러. 근데 그게 페더러가 총 8번 우승했는데 네. 조코비치가 7번까지 작년까지 우승해서 네. 따라왔고 지금 다음 달에 열리는데 8번째 우승이 매우 유력합니다. 근데 여기는 왜 세대 교체가 이렇게 늦어요? 그게 세대 교체가 늦는다는 걸로 이해하기엔요. 네. 그 테니스 빅3라고 하잖아요. 네.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 네. 이 세 명의 선수들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말하자면 뭐 흑인이나 이런 뭐 아시아인 좀 적잖아요. 네. 이게 좀 허들이 있어가지고 진입을 안 하는 건지. 진입 장벽이 여자 테니스는 안 그랬는데 바네사 윌리엄스 뭐 저기 윌리엄스 자매들 있는데 남자 테니스는 여자는 이제 중국의 리나 선수도 우승했었고 네. 인종과 어떤 국적, 대륙 이런 네. 거에 대한 그게 많이 무너졌는데 네. 남자 테니스는 여전히 서유럽, 네. 그다음에 미국 네. 이 양대 산맥들이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네. 최근에 동유럽이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게 조코비치예요. 조코비치. 예. 조코비치는 세르비아. 세르비아. 예. 그리고 요키치. 지금 세르비아 양대 영웅이 지금 그렇습니다. 두 명이. 세르비아가 스포츠로 지금 거의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유고라고 생각하시면 예.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사실은 이제 모 자동차 회사가 오랫동안 스폰해서 나달이 약간 좀 더 그렇죠. 친한파라고 할 수 있지 그 않습니까? 모 자동차 회사가 의리 있게 네. 나달이 어릴 때 아직 유망주일 때 계약을 해가지고 그 나달도 네. 중간에 안 옮겼어요. 네. 그 계약을 유지하는 또 그쵸. 의리로 되갚았습니다. 독삼사보다 기아차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옛날에 뭐 한가운데 본 것 같은데 제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테니스 얘기를 한번 길게 봤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에 눈여겨볼 스포츠 경기 원픽이 있다면 하나만 이번 꼽아주시죠. 주말에 네. 이번 주말에 K리그 보시고 네. KBO 리그 최용우 선수가 1,500타점 이상 넘었으니까. 쳤으니까 네. 네, 계속돼서 FA 기록이 롤드 이어지고 모드죠 있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사본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잠시 진행을 맡았던 김준우고요. 시사본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더 신선하고 묵직한 진행자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